원래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한테만 그렇죠.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세도 부자들한테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과세 구간을 잡았어야 맞죠.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냥 세금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세금이에요. 승계를 잘못 받아버리면 가족의 화목이 우애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가족이 불화가 안 생기게, 네. 갈등이 안 생기게, 그걸 넘기는 승계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절세편을 짜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 돈을 쓰면 부가세, 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세, 팔면 양도세. 참 무궁무진한 세금의 세계죠. 요즘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상속세. 지금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세무사 안수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불만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벌면 소득세 다 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또 세금을 내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네. 세무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이중과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10억을 벌었는데 그게 이제 최고세율 구간에 가 있는 분들은 소득세만 해도 지금 50%니까 5억 소득세를 냈거든요. 네. 남은 게 5억이 남았는데 그게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또 50% 세금을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7억 5천의 세금을 내게 되고 10억 중에 남는 돈은 2억 5천밖에 안 되니까 네. 예, 이중과세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이게 과세 구간이라든지 세율이 네. 그 몇십 년 동안 똑같이 맞습니다. 유지가 되었잖아요. 자산 90 가격은 네. 훨씬 많이 뛰었는데. 97년도에 상속세 개편이 있고 세율 공제 구간이 확정되고 공제 금액도 2000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물가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은 10배까지 더 올랐지 않습니까? 중위 가격이 10억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음마 아파트가 2억일 때니까 그리고 기본 공제가 10억이었으니까 아파트 5채 값이 기본 공제였는데 지금은 10억 자체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슈퍼리츠들이 세금 부담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서민들도 다 그러니까요. 상속세에 해당이 돼버리는 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공제나 이런 걸 현실화하자는 거는 더 이상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원래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한테만 그렇죠.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세도 부자들한테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과세 구간을 잡았어야 맞죠. 네. 공제액도 변화되고 세율관도 달라졌어야죠. 네. 자, 뭐 공제 금액이 뭐 변화된다는 긍정적인 그런 소식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뭐 네. 그런 거 다 떠나서 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자, 상속세 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절세할 수 있다.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제 1계명 어떤 것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상속세는 근본적으로 절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픽스가 돼버리잖아요. 네. 재산 평가액, 그 다음에 공제액, 그 다음에 채무 공제액 이런 것들이 다 픽스가 돼서 네.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속세 절세 방법은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가 최고의 상속세 절세 방법이고요. 원래 증여세는 상속세 보완세거든요. 네. 결국 증여세라는 건 뭡니까? 상속재산을 덜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덜어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인데 사전에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것이 네. 최고 절세 방법이고 대신 상속은 평생 한 번이잖아요. 예. 증여는 아무 때나 100번도 1000번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게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네. 세율이 적용되고 공제가 적용되니까 예. 10년 주기로 활용하는 거죠.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유산세 체계인데요. 네. 즉 남긴 재산 총액에다 과세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체계예요. 각각에 대해서 증여받은 네.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중자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가액을 낮추면서 수중자를 또 분산시켜 버리니까 세율 구간을 낮춰서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속세 세율 구간은 50%인데 증여세 세율 구간은 20%로 주면 2.5배가 낮게 증여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10년 단위로 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60대다. 그러면 3번 내지 4번은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분산 증여를 해서 결국 상속재산을 낮추는 것이 최고의 절세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절세 비법을 크게 이렇게 나눠볼까요? 네. 누구한테 네. 무엇을 네. 언제 어떻게 줄 것이냐. 네, 맞습니다. 요 육하원칙에 따라가면은 그죠? 예.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 분산이거든요. 기간을 분산해서 10년 단위로 나눠줘라. 두 번째는 이제 10년 단위로 주는데 문제는 귀속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귀속자가. 그러려면은 내가 열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들, 딸만 준다는 분들이 있어요. 즉, 며느리 사이는 안 준대요. 그리고 또 손자녀도 안 준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손자녀에다가 자녀 배우자다가 자녀까지 활용하면 수증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 다음에 세율 구간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귀속자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세목을 분산시켜야 돼요. 네, 증여하고 상속하고도 분산시켜야 되고요. 네. 양도를 할 때도 이 팔아서 증여를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부동산을 증여해서 양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부동산을 팔기 전에 사전 증여 플랜을 짜보는 거죠. 그래서 절세 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부동산에 넘기는 게 낫습니까? 세금 측면에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 부동산의 경우에 매각을 안 해야 된다면 증여로 바로 내려가야 되지만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 팔아서 현금을 준다면 양도세 물고 증여세를 또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여를 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만 물고 양도세를 안 물 수도 있고 네. 또 두 가지 세금을 비교해 가지고 오히려 증여를 해서 파는 것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금액 구간마다 다르니까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증여가액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때 네. 꼭 따져봐야 될 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면 예. 더 여러 가지 플랜을 짤 수가 있죠. 자녀들한테 그거를 증여하기보다는 순수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담부 증여가 뭡니까? 채무를 안고 넘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10여 개 넘기는데 거기에 금융 채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있으면 네. 그 대출 금액을 자녀가 승계받는 거죠. 또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승계받아서 넘겼는데 네. 그렇게 넘기면 채무나 전세보증금은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든요. 근데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되면은 양도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보다는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네. 저가 양도하는 것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30%하고 3억 중 네. 적은 금액만큼 싸게 팔아도 되거든요.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예. 자녀한테는 7억까지 팔아도 예, 증여세가 없고 예, 어차피 네. 1세대 주택이니까 양도세도 없겠죠. 아. 그런 이제 플랜을 또 짤 수가 있죠. 네. 또 요즘같이 막 집값이 한창 막 상승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빨리 증여하는 게 낫습니까? 좀 시간 늦추는 게 낫습니까? 빨리 증여하는 것이 낫죠. 예, 더군다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그냥 증여를 해버리면은 매매 사례가로 과세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감정평가를 일부러 해서 네. 예, 증여 시점에 예, 평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상승돼서 올라가는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 다음에 증여를 하자마자 그때는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신고 기한 전에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네. 그게 시가가 돼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를 주려고 했는데 2달 뒤에 보니까 2억이 올라버렸어. 네. 그럼 증여가액이 10억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억대 증여를 바로 했으면 다음날 증여세 신고를 해버리라는 거지. 아. 그러면 그 뒤에 오른 값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두 달 뒤에 내가 증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2달 전에 시가를 감정평가해서 예. 증여를 해주면 그때 낮은 금액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산마다 고평가되는 게 있고 또 저평가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대라도 아파트는 막 30억에 평가되고 네. 단독주택은 15억에 평가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산평가 기준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파트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매매 사례가액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를 적용하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신고 기간 내 네. 매매 사례가가 없거나 거래가액이 없으면 결정 기간 내에 오히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기준시가를 부인해버리고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해버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감정평가를 받는 대상이 옛날에 꼬마 빌딩 그러면 한 시가 한 100억 그 정도 내외에서 감정평가를 보통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2024년도는 국세청 예산이 한 45억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2025년도는 예산이 한 90억 됐다니까 2배가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준시가 한 20억, 15억 미만까지 네. 내린 것들까지 지금 감정평가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전세로 임대를 주느냐 월세로 임대를 주느냐에 따라서도 또 세금이 달라집니까? 아, 당연히 달라지죠. 아까 증여를 할 때도 네. 월세는 채무공제를 못하지만 전세금은 증여가액에서 전세금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10억인데 전세가 6억이다. 네. 그러면 6억을 차감하고 4억만 증여세를 부과하고요. 전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네. 줄어드는 증여세와 늘어나는 양도세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무조건 예,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도 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세를 준 것이 유리해요. 월세는 채무로 못 빼잖아요. 네. 전세금은
채무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월세를 주던 부동산을 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세로 바꿔주셔야 돼. 예. 근데 반대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세를 월세로 거꾸로 바꿔버리면 네. 채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상속세를 늘려버리는 거죠. 오히려. 부동산 살 때는 가급적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나요? 사실 이게 죽으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누가 맞습니다. 먼저 네. 갈지 모르는 기본적으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공제는 6억까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억짜리 산다면 6억이니까 증여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증여세가 없죠. 네. 만약에 20억짜리인데 전세를 팔아감고 또는 채무를 팔아감고 사면 현금이 12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도 부부 공동으로 사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직계 존비속 증여를 받으면 10년 안에 팔면 이게 2월 과세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율과세라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인데 네. 원래 이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면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 상속받을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3억 주고 산 부동산이 지금 시세가 10억 가는 거예요. 그러면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상용 토지 같으면 3억 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만약 못 팔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럼 감정평가 받아서 8억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6억 공제받고 2억에 대한 양도세만 물면 되겠죠. 네. 그때 그 양도소득세는 한 6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만약에 8억에 증여받아서 10억에 양도를 하면 2억에 대한 또 양도소득세만 물게 되잖아요. 네. 그때 양도소득세 또 줄어들어 버리니까 3억 낼 양도소득세가 한 1억 2천 정도로 줄어버려요. 어. 결국은 증여해서 매각을 해버리면 조세피가 일어나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했다가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 된다. 이 말은 지금 증여받을 당시에 평가액으로 취득가를 잡아준 게 아니라 예. 아버지의 당초 취득가액 3억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세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는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안에 팔지 마라. 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예, 절세 효과가 안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10년 안에 팔아야 될 것 같으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는 증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며느리나 사이한테는 게 유리해요. 또 네. 요즘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용증 쓰는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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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네. 정도까지는 네. 차용증을 쓰면은 네. 이자를 안 주고도 돈을 예. 빌리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부모 원래는 자식 부모 간에. 자식 간 돈 빌려주면은 증여를 추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추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갚을 의사가 있고 실제로 갚았다면은 그거는 채무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차용증을 쓰는데 그때 이제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이 4.6%거든요. 4.6%인데 다만 1,0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안 줬어도 증여세 과세를 안 해요. 네. 그 1,000만 원이 4.6% 적용해 보면 2억 1,700이 돼요. 그러니까 2억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예, 그거는 괜찮아요. 그 대신 차용증 쓰되 반드시 원금 상환을 해 나가셔야 돼. 네. 예,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자기 능력껏 예, 원금 상환을 해 나가시고 반드시 원금 상환은 금융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상환 기간 내까지 상환을 다 못하면 연장을 또 걸어 놓으시고 예, 그리고 차용증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차용증서를 그 차용할 때 썼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메일로 예, 차용증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놔서 그때 이미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 보니까 가족 법인 회사 설립해서 이렇게 절세를 하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네, 봤거든요. 네. 저는 부부, 뭐 아들, 딸, 그다음에는 손자, 손녀까지. 네, 네. 그거는 뭐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서 이제 증여를 해가지고 법인화해서 이렇게 주는 방법인데요. 일반 부동산을 손자 손녀까지 다 인원을 두면 어떻게 됐어요? 등기부 등본이 얼마나 엄청 지저분해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예. 법률 행위를 할 때 미성년자한테 법정 대리인 내세워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인화해 버리면은 대주주 명의로 의사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표이사 의사결정을 하니까 간단하죠. 제일 중요한 것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5남매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가 합의라도 한 사람이 안 이루어지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 경매가 돼버리거든요. 예. 요즘 강남의 경매날 물건들은 대부분이 공동 상속받은 물건들입니다. 거기 상속인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예.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은 그거를 건물을 잘라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경매로 현금화 시켜서 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막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세금 절세는 두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수증자가 많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는데 수증자를 많게 하는 방법이 법인화 시켜서 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게 제일 많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족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 찬스 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건물을 산다. 그러면 20억 대출 받고 30억은 자녀들 돈 없잖아요. 예. 그 법인한테 아버지가 21억까지 이자 없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자 없이 주니까 결국은 그러네요.
법인에서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 사서 가치 상승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누리고 네. 또 월세 받아서 수익 난 것도 자녀들이 누리고 아버지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예, 그래서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 이런 거 증여하려면 워낙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네. 아유 이럴 바엔 그냥 현금으로 뭐 네. 국세청 안 들킬 정도로 그냥 몰래 빼서 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거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현금을 안 들키고 준다? 그거는 쉽진 않은데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속이 일어나면 1년 이내에 2억, 그리고 2년 이내에 5억 이상을 인출한 것들은 추정 상속이라 해서 상속인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반대로. 상속한 걸로 추정을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반대로 1년 이내 2억 미만, 2년 이내 5억 미만을 현금을 인출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소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하의 현금을 인출해서 네. 자녀들한테 사전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예, 수십억 주는 것이 아니라면 예, 그런 경우는 상속으로 사전에 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요즘 최근에 유튜버들이 보면은 올해 6월 달부터 뭔 현금을 그러니까요. 조금만 인출해도 큰일 날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네, 금융 그래서 상속 공제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갖고 있으면 투명하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부동산은 저가 평가되고 있는데 반해서 금융자산은 100% 노출돼 버리니까 그걸 좀 공제를 해주는 건데 20%하고 2억 중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예금이 10억 있다. 근데 2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8억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금융자산이 있어요. 네. 거기 군인공제라든지 행정공제. 예, 행정공제, 예. 뭐 교원공제 이런 데는 예, 금상속공제가 안 돼요. 그럼 부모가 거기 돈 넣어놨으면 조금 돌아가시 돌아가기 전에 옮겨놔야 돼. 빨리 네. 빼서 다른 데 옮겨놓으셔야 돼. 그것도 하나의 절세 측면이에요. 그거 큰 금액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좀 해놓으실 필요가 동거 있습니다. 상속 공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님하고 10년 이상 예, 같이 살았으면은 예,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공제도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네. 지금 보니까 세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가 최고 세율인데 네. 일본은 55%. 네, 네.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아니에요. 네. 일본의 과세 체계는 유산 취득세 과세 체계고 우리는 유산세 과세 체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상속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거기에 최고 세율은 약 5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50억에 55%이기 때문에 인별로 그거는 과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별과세. 그렇죠. 예. 우리는 근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30억 초과되는 금액이 50%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훨씬 높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또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가 20%또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제일 높은 예, 상속세 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이제 2대에 걸쳐서 상속을 하려고 하면 그때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가업을 그냥 포기하는 그러니까 게 낫지 않나. 50% 세금 내고 나면 네. 남은 또 이 50%를 또 내버리면 결국 25%밖에 재산이 안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상속세 세제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상속세 12조 원인가요? 10조 원 냈습니다. 예, 그거 내고 주식도 다 내다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그래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예,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나마 감당이 됐지. 네. 예. 만약에 대비를 안 했더라면 아마 20조가 넘는 세금을 냈어야 될 겁니다. 거기도. 그 배우자 공제 이게 워낙 이제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데 네. 5억부터 한 10억, 30억까지 네, 네, 네.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30억까지는 무조건 상속세가 없는 건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기본 5억에서 30억까지 해주는데 30억까지 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 상속 지분, 그 다음에 30억 중 적은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상속을 내가 20억밖에 안 받았어. 그럼 20억까지 공제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 지분을 계산했더니 15억밖에 안 돼. 네. 그러면 15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상속받은 금액하고 법정 상속 지분하고 30억 세 가지를 계산해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순남 세무사님 오늘 참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네. 세무사님 말씀대로 이 절세 플랜만 잘 짜도 네.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전만 잘 짜면 되는데요. 현재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냥 세금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세금이에요. 승계를 잘못 받아버리면 가족의 화목이 우애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가족이 불화가 안 생기게, 네. 갈등이 안 생기게, 그걸 넘기는 승계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절세편을 짜야 됩니다. 예. 돈을 지키려다가 형제간의 우애가 깨져버리면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감정이 실린 세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속세와 증여세 감정 있는 세금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순남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